그리고 정신분석 초이론의 숨은 질서로서의 진실 역동.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끝없이 분출되는 본능적 역동이 들끓는 가마솥을 생각했고 그 역동이 주로 리비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클라인은 그것에 다 죽음 역동의 1차적 중요성을 첨가했다. 비온에게 무의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안에 가차없는 진실 역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플라톤과 헤겔의 사고들이 정신분석에서 적절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잠깐만요. 여기서 비온에게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세 번째 단락을 조금 우리 번역이 알아듣기 어렵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긴 해요. 거의 비온에게 무의식은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비온에게 무의식은 그가 임의적으로 궁극적 실제에 관한 절대적 진실을 가리키는 포화되지 않는 기호인 오이며 무한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자리하는 점에서 끓는 가마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이제 그 책에 있는 걸. 책에 있는 용어인데 제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좀 봤는데 원문의 의미는 우선 주어 동사를 우선 보셔야 돼요. 비온에게 무의식은 끓는 가마솥이었다. 비온에게 무의식은 끓는 가마솥이다. 무의식의 세계는.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세계도 끓는 가마솥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하고 같이 끓는 가마솥인데 그 속에 담기는 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에게서는 여기에 끊임없이 끓고 있는 것은 역동이라고 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비도 성적 역동 중심으로 프로이드는 봤고 후기 프로이드나 클라인은 거기에 추가한 게 공격 역동이었죠. 그래서 이 역동들이 그냥 들끓고 있는 이런 세계 이렇게 봤죠. 근데 여기서 비온에게는 여기도 뭔가가 들끓고 있는데 그 들끓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무한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고 무한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 이걸 자체를 여러 이름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불렸죠. 신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 자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의미들을 무한성, 영원성 이런 이름으로 불렀지만 그거 자체가 명료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하나로 잡아낼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거라는, 그 무한성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무한하니까. 이 무한한 것이 담겨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끓는 가마솥이다는 프로이드의 비유를 여기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번역이 조금 난사해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번역을 애썼지만 알아듣기 어려운 거 제가 그냥 좀 번역을 이거 들려드릴게요. 비온에게 무의식은 그가 절대적 진실과 궁극적 실제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부여한 포화되지 않은 기호인 오라고 명명한 무한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들끓는 가마솥이 되었다. 네, 제가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봤는데요. 원문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여기서 오라는 게 뭐냐? 오는 기호라는 얘기예요. 오는 여기서 임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적으로 명명했다는 얘기예요. 임의적이라고 아무도 오라는 것을 그 이전까지는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는데 이 지금 아까 얘기한 무한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확실성, 이거 자체를 오라고 명명한 거죠. 근데 이 오라는 기호는 단지 심볼이에요. 기호인데 알 수 없는 무한한 것을 표시하는 것을 오라고 일단 임의적으로 명명했다는 것이고, 임의적으로 부여한 기호고, 이건 포화되지 않은 기호라고 한 얘기는, 포화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는 아직 어떤 의미도 다 가득 차 있지 않아서 어떤 의미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라는 얘기죠. 빈 개념이라는 얘기죠. 이 기호 자체가 이미 포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개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포화되지 않은 개념이래. 그러니까
아무도 정의한 적이 없는 오죠. 그래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포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건 인위적으로 부여한 거다. 비혼이 이렇게 오라고 명명하고, 근데 오를 무엇을 담기 위해서 명명한 거냐면 무한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렸죠. 신성이다, 누메나다, 또는 물 자체다, 이런 철학적인 개념이나 신비적인 개념들로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여기서는 결국 불확실성이라는 얘기죠. 무한성이라는 얘기고. 근데 이거 자체가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오라는 기호로 표시하기로 하고, 그리고 오 자체는 비혼 자체가 이걸 포괄시키지 않아야 다른 사람이 여기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걸 포괄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자유스럽게 무한한 오를 담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미 이 기호를 어떤 것으로 완전하게 디파인해 버린다고 한다면 무한하게 변모하고 형용할 수 없는 오를 담을 그릇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비혼에게서 무의식도 비혼의 하나의 들끓는 가마솥인데, 이 가마솥에 담겨 있는 것은 무한성, 불확실성, 신성,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담기는 것이 전혀 다르죠. 하나는 욕동이 담겨 있는 것이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쪽의 무의식의 세계는 이런 욕동의 세계가 아니고 무한성의 세계다. 또한 불확실성의 세계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자체를 이해하는 게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이드나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무의식의 세계는 과거로부터 억압됐거나 현재 삶 속에서 억압된 것들이 유폐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이 욕동들이 적절하게 잘 순치돼서 사회에 데미지를 주지 않도록 잘 길들여야 될 욕동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곳이다. 이런 개념들이 강하죠. 그렇지만 이 비혼의 무의식의 세계는 무한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무한성들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죠. 무한성, 신성, 불확실성, 이것을 우리 안에서 담아서 우리가 이 무한성과 같은 존재가 돼가야 된다는 becoming 오가라는 개념이죠. 이 impersonal 오를 퍼스널 오로 바꾸는 작업이 우리의 삶의 숙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무의식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무의식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면 이 무의식의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다른 거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하고 비혼의 그것들 대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프로이드가 이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약간 다루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플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플라톤과 헤겔 사고들이 정신분석에 적절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비혼은 그렇게 했다. 플라톤의 이데아 형태들, 즉 타고난 정관념들, 원형들, 미래에 대한 비망록과 칸트의 2차적 범주들과 누메나, 물 자체는 비혼의 사고에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기호인 진화하는 오는 우리의 정수 접촉면에 충격을 주고 베타요로서 기록된다. 그때 개인은 알파기니 그것을 가로채서 알파요소로 변형시켜준다. 역주에 보시면 우리는 알파기는 알파 요소들 그리고 베타 요소들이 마음의 추정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비혼의 모델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들은 자체의 권리를 갖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유기적 모델을 보상한다. 알파 요소는 정신화됨으로써 사고, 기억 그리고 또는 접촉 장벽을 강화시킨다. 접촉 장벽은 의식을 무의식으로부터 분리시켜줌으로써 잠을 자고 깨어있고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을 보증해준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요. 네네. 음, 우리 그 교재 208페이지에 여기 제가 지금 세 번째 패러그래프로 설명한 기호인 이게 여기서 알파 요소하고 이게 베타 요소를 역주를 제가 이렇게 가로치기로 넣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알파 기능과 그러니까 베타 요소 이게 유기적이라고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제 역주에 나와 있는데 이 자체가 그러면 알파 균이기 때문에 좋고 베타 균이기 때문에 뭐 나쁘고 이런 이원론적인 것이 아닌 서로 간의 어떤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이야기를 자체를 제가 아주 명료하게 말한다는 게 좀 어렵긴 한데요. 상호 협조죠? 상호 어떤 유비적이란 말은 비유적이란 말이에요. 은유적이란 얘기.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떤 이론이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비혼이.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가 직접 어떤 사물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러면 그건 한 비유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꽤 많죠.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그래서 유비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하튼 간에 알파 기능과 베타 요소 자체는 여하튼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원래 베타 요소로부터 이게 베타 요소가 있는 것을 내는 기능이 알파 펑션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제품이 알파 요소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파 요소가 갑자기 생기다니까 베타 요소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생명체가 신진대사가 필요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신 활동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베타 요소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면 정화 프로세스를 거쳐서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적인 자극들, 베타 요소들은 알파 기능에 의해 변형을 거치기 앞서 즉각적으로 억압되지 않는 무의식으로부터 온 요소들, 즉 타고난 정관념들, 원형들, 무미나를 끌어모으고 그것들과 결합한다. 이것은 비혼의 중요한 그러나 거의 주목받지 못한 공헌이다. 따라서 생각을 거치지 않는 무의식적인 사고들, 즉 비혼이 임의적으로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들, 그것들을 사고하는 자, 마음을 따르는 이라고 부른 것은 원, 상황 즉 오후의 침범에 따른 결과를 구성한다. 이것은 베타 요소로 도입되고 그 다음에 무수히 많고 타고난 정관념들의 유매나 범죄들과 결합한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도록 마음을 품앗하기 위해 새로운 자극들과 연결할 수 있는 모두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대칭적 기능들에 해당된다. 여기서 비혼이 두 가지를 다 베타 요소라고 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첫 번째가 현상학적인 자극들. 자극도 베타 요소라고 하는데 또 하나 생각하는 자 없는 사고. 이것도 베타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것과 우리가 사고하는 자를 기다리는 생각, 그래서 현재로서는 생각하는 자가 없는 사고, 이 사고와 우리의 현상학적인 자극들, 이 두 가지 베타 요소들을 소화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까지 생각하는 자가 없었던 사고를 생각하는 자가 있는 사고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베타 요소라는 건 O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O가 이전까지는 impersonal O라고 설명을 하죠. 생각하는 자가 없는 O라는 얘기예요. 어떤 객관적인 진실인데 이 객관적인 진실이 주관적인 진실, 개인적인 진실로 바뀌는 게 퍼스널 O가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진리를 주관적으로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미 그 진리는 있었으나 이 인격으로서는 처음 만나는 진리죠. 그래서 이건 비인격적인 진리가 인격적인 진리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과정 속에는 현상학적인 베타 요소들, 감각 자극들, 이 감각 자극들은 결국은 정서와 관련된, 오가 정서를 만난 흔적들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라는 것을 형언할 수 없다고 하면서 또 형언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말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감각 자극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생각하는 자가 없는 사고 또는 타고난 전관념, 누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물 자체, 이런 과거의 철학자들이나 신비가들이 썼던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죠. 이 말을 쓰고 저 말을 쓰고 계속 하는 게, 우리가 명료하다고 하면 그냥 한번 얘기하면 그걸로 되는데, 어떤 용어로 설명을 해도 다 이걸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세츄레이션이 되지 않는 거죠. 포화되지 않은 상태죠. 뭔가 부족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다 담을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한한 거죠. 그래서 전에 우리 비움의 형성과 체험의 형성 얘기를 조금 했었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신성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그 적극적으로 디파인 하려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비움의 형성은 뭐냐면 하느님은 사랑이 아니시다는 결론이 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디파인 하지만 여러 가지 사랑을 아무리 합쳐도 그게 하나님으로 다 하나님과 동등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여러 모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우리가 체험으로 계속 어떤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때, 결국은 이걸 또 부정하는 어떤 설명 방법이 있겠죠. 문제는 이 포맷이 무한으로부터 출현하고 혼돈으로 경험된다는 데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 유한한 단위의 꿈꾸기가 축소되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 알파 기능을 필요로 한다. 여기가 유아를 위해 담는 엄마가 등장하는 지점이고, 궁극적으로 마음이 출현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엄마는 유아의 갓 태어난 마음의 전조로서, 또한 마음의 발달을 위한 촉진자와 개발자로서 간주된다. 엄마 또는 분석가의 분류 과정을 일구는 무한성과 궁극적 실제에 관한 절대적 진실의 무한한 단위들을 감당할 수 있고, 개인적인 그리고 나중에 객관적인 유한한 의미로서 줄이는 작업으로 되어 있다. 비오는 최초의 동의, 리비도 또는 죽음 욕동과 대립되는 정서적 자극에 대한 정신분석적 개념을 미묘하게 개정하고 진실 욕동을 암시했으며 리비도적 욕동 L과 공격적 욕동 H를 인식 선호적인 욕동 K와 새롭게 결합하여 그것을 자기와 대상 사이에 정서적 연결이라는 위치로 좌천시켰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사랑 그리고 또는 미움 대상을 안다. K 결과적으로 LHK 연결들을 알파 기능과 연합하여 베타 요소들을 범죄들 안으로 배치시킴으로써 정서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그것들을 알파 요소들로 변형시킨다. 이 얘기들이 조금 납득이 가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L을 그 러브라고도 하고 리비도적 욕동이라고, H를 증오라고도 하고 K를 RB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또 리비도적 욕동, 공격적 욕동, 또 인식 선호적인 욕동이라고 표현한 거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가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표죠. L이라고 하는 love, hate, knowledge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마치 O를 표현하는 것 비슷하죠. 근데 그것을
리비도적 역동을 일반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공격적 역동을 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크게 벗어난 얘기들은 아니겠죠. 그걸 그리고 K라는 것도 인식선호적 역동이라고 그랬는데, 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호기심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역동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동이라는 말을 얼마나 엄격한 의미로 쓰느냐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쓰는 사람이고, 이걸 널리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역동을, 프로이드가 봤던 역동은 처음에는 굉장히 리비도라는 개념으로 축소시켜서 봤었죠. 초기에는 그러다가 나중엔 처음에는 그러니까 성적 역동, 섹슈얼 드라이브라고 봤던, 섹슈얼 인스팅트, 섹슈얼 드라이브라고 봤는데, 나중엔 그 셀프 프리서버티브 인스팅트, 원래 인스팅트 드라이브 이런 용어들을 썼는데, 본능이다, 충동이다, 추동이다, 여러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프로이드 이론이 여러 차례 바뀌니까 이 구별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초기에는 자기 보존 본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성적 본능이라고 있다고 처음에 봤어요. 셀프 프리서버티브 인스팅트라는 개념을 썼었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떤 리비도 이론 중심으로 이골 리비도, 대상 리비도, 그래서 리비도 안에서 또 이렇게 구별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 리비도 이론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하면서 결국은 공격역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부과돼서 성적 역동과 공격 역동, 이렇게 이분법으로 두 가지의 역동 이론으로 가지고 갔는데, 이 역동을 이렇게 엄밀하게 쓰는 경우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역동을 여러 곳에 함께 쓰고 있죠. 조금 더 우리 안에 있는 충동들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리스에서 과거에 자연 철학자들이 했을 때, 자연 철학들이 세계를 이해할 때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뭐 5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역동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할 때, 이걸 2개나 3개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 이론들은 우주를 설명하거나 인간을 설명하거나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쓰는 용어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사람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역동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생물학적인 의미로 엄격하게 구별해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충동들을 다양한 곳에 역동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떻게 썼느냐는 그때그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L이다, H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다, 미움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인식선호적 역동이라는 K라고 하는 건데, K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죠. 자기와 대상 사이의 관계에서 L이나 H를 내가 사랑한다, 미워한다. 근데 그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알므로써 아는 과정 속에 정서들이 건드려지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궁극적으로는 사랑이다, 미움이다 이런 정서로 오지만, 그전에는 이걸 여기서 리비도적 역동이다, 공격적 역동이다, 어떤 역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리비도적 역동이나 공격적인 역동이라는 게 알의 역동과 어우러지면서 정서로 온다, 이제 이런 개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사랑이다, 미움이다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감각적인 어떤 현상학적인 감각 데이터가 소화됐을 때 이게 사랑이다, 미움이다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좀 근원적으로 본다면, 역동으로 친다면 한쪽에서는 공격 역동이다, 하나는 사랑의 역동, 리비도적 역동이나 공격 역동이 있는데, 이 역동이라는 원래 정신분석적인 개념을 역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서는 결국 감정으로 우리가 받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되죠. 정서로.
그래서 비혼의 어떤 인식론의 뿌리 속에는 가장 깊은 게 정서에 대한 중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베타 요소라는 거 하나의 현상학적인 감각이라는 거죠. 이 감각이 결국 정서로 변화되겠죠. 이게 알파 펑션을 거치면서. 근데 이러한 베타 요소, 이 감각이 결국은 또 한쪽에 아주 중요한 주인 없는, 사고하는 자가 없는 어떤 사고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고가, 원형적인 사고들이 이 감각과 합쳐져서 우리의 정서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신비한 것을 만나는 체험이 결국은 감각을 통해서 일어난다. 감각 기능을 통해서, 감각 자료를 통해서인데, 그 감각 자료를 어린아이들은 그 감각 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알파 펑션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상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내담자들도 이 알파 펑션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기 혼돈스럽고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불편함으로 올 뿐이 어떤 것인지, 이게 자기의 꿈으로도 잘 가져갈 수 없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고 기능으로 가져올 수 없는 어떤 것들이죠. 이것을 소화해낼 수 없어서 이분들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게 투사적 동의를 통해서 어떤 상담자에게 온다고 하는 게 대상관계 쪽의 개념들이죠. 그래서 상담자가 이 알파 펑션을 통해서 이걸 소화해낸다는 얘기죠. 이 과정이 어린아이가 소화하지 못하는 거나 내담자가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나 같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걸 소화하거나 초기에는 상담자가 이걸 소화하면서 이 소화된 것을 어린아이나 내담자에게 되돌려주면 이분들은 이걸 가지고 꿈도 꾸고 생각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K 펑션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오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임퍼스널 오가 퍼스널 오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진실이나 무한성을 만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인격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개념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자기한테 있는 것들을 자기가 알아가는 과정, 체험해가는 과정이 인격의 성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좀 우리가 탐구해 보죠. 인간 안에 내재된 신성. 비오는 자신은 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는 인간이 종교적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작품을 읽고 나서 내재적 신과 본질의 신으로서의 초월적 신성을 구별하는 이단적인 생각을 빌려왔고, 초월적인 신성을 인간 안에 내재하는 것으로 그리고 오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내 생각에 비온이 말하는 신성의 또 다른 의미는 명기주의적인 것이었다. 명기주의에서 신성은 순수한 생각, 즉 이데아 형태를 신플라톤적 의미에서 본 순수지성이다. 이 신성은 순수한 본질이며 창조자로서의 신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비오는 인간이 예배 본능을 가지고 있고 그 본능으로 인해 신을 창조해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리고 신학과 정신분석이 같은 코스를 달리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말해서 신학자들이 신을 말할 때 정신분석가들은 신 대신에 무의식 또는 오를 말한다고 보았다. 만약 비온이 종교를 받아들였다면 나는 그가 불가대론적 영지주의를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비온에게 있어서는 신비가는 내가 앞서 언급한 대로 오를 경험하기 위해 K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복잡성 아래 명백한 것을 보고 명백함 속에는 복잡성을 보는 사람이다. 신상에 대한 비온의 위험한 시련이 가진 더 깊은 의미는 내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프로메테우스 정신, 즉 인간을 하여금 자신의 신됨에 소비되도록 화육되도록 허용하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서 무심하고 비인격적인 오가 초월적 자리 안에서 인격적인 오로 변형되는 것을 오를 포용하는 원형적인 영혼인 신성의 화육, 즉 인간의 오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비온이 정신분석에 대한 새로운 견해는 말할 것도 없이
무의식과 인간의 노력 모두에 대한 매우 다른 견해를 도입하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그가 정신분석의 울타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단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앞으로 여러분들 영지주의에 대한 것을 조금 알아가게 될 텐데, 기독교에서는 최초의 이단 그룹을 영지주의라고 불렀었죠. 이 영지주의는 단순히 크리스찬 쪽에서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고 원래 유대교 쪽에서부터, 유대교나 크리스찬이즘이 보통 AD 1세기 무렵부터 이런 영지주의의 이론들하고 서로 만나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 초기 크리스찬이나 유대교에서도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큰 그룹을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개념이죠. 여기서 영지주의는 어떤 지식을 중시하는 그룹이죠. 알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개념의 큰 차이이기 때문에 이건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두 학기 공부해 가면서 여기서 비온이 영지주의에 가깝다고 한다면, 그로트슈타인이 볼 때 비온이 봤던 여기서 가드라는 개념이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가드일 가능성이 높다죠. 근데 그것은 비온이 만났던 여기서 오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비온이 영지주의에서 보는 어떤 신의 개념을 가져왔다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이 오를 그렇게 해석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비온 스스로가 이런 이단적인 사고를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자체도 우리가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비온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오라는 개념을 꼭 그렇게 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성 추구나 여러분의 정신분석 추구를 과정 속에서 비온의 이 개념들은 하나의 툴이라고, 아까 함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이 펑션인데, 여기에 이 변수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적인 사고가 이 속에, 비온 속에 있다고 하는 그로트슈타인의 얘기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비온의 얘기를 좀 더 공부하면서 서서히 좀 나눠보죠. 혹시 우리 수양님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주시겠어요? 영지주의는 뭐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2, 3세기 때 이제 대두됐던 건데, 이제 굳이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섞여서 신비주의라든지 뭐 다른 이단적인 사상이라든지 그런 게 다 합해가지고 알을 이제 그노시스라고 해서 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달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2, 3세기 때 이제 이단으로 벌써 이제 지급을 했고, 현재 그 기독교 안에서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예. 그 알미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교황님의 이제 그것도 이제 이단이다 이제 얘기를,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선악에 대한 그 이원론적인 믿음을 갖고 이제 그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뭐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가 이제 구전이나 비밀주의, 신비주의 뭐 그런 거 여러 가지로 이제 합해서 믿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이제 철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얘기는 해요, 이 영지주의가. 그래서 아마 이 그로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사실은 뿌리가 굉장히 깊어서 각 종교 어디에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내부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교리에 맞지 않는 쪽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영지주의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면서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맞다 틀리다 보다 그 속에서 무엇을 담고 싶어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관심 가지고 가면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죠. 진실의 추구 2부 7번째 종으로서의 진실에 대한 호기심. 비온이 출간된 작업 전체를 여러 번 읽은 후에 나는 그의 작업
전체를 관통하는 아리아드네의 실마리가 그 궁극적 것을 정의하는 것이 진실의 추구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것은 내게 있어서 선택된 사실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진실 또는 진실 역동으로 재해석한다. 진실 또는 본능적 역동으로서의 진실의 추구는 초원에 관한 그의 생각 전체의 오에 대한 그의 이론 근처에 놓여 있다. 다른 말로 변형의 기능은 무심하고 비인격적인 궁극적 실제에 관한 절대적 진실을 실제에 관한 인격적이고 주관적인 진실로 번영시키는 것이다. 비오는 누메나, 신성, 비텔들과 함께 절대적 진실을 궁극적 실제와 나란히 둠으로써 이들 모두가 오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변형은 궁극적 실제에 관한 절대적 진실과 그것이 지난 무한한 집합들과 무한한 닿는 것에 작용함으로써 알파 변형을 통해 그것들을 무심하고 비인격적이고 무한한 의미를 지닌 것에서 인격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축소시킴으로써 가능해진다. 그것들은 처음에 클라인이 편집분열적자리라고 부르는 협력적 대립관계 안에서 상징적 동등시들로서의 내적 대상들로 구성된 선한 대 나쁨, 외부 대 외부등과 같은 상반된 형태 안에서 무의식적 환상들로서 보호된다. 그 다음에 그것들은 좀 더 객관화된 전체 대상들을 위한 상징으로서의 우울적 자리를 보내준다. 나는 진실 역동이 프로이트가 의식이라고 부른 정신적 요소들을 지각하는 감각기관을 구성한다고 가정한다. 나는 의식을 특히 의식 안에 있는 호기심을 비용이 말하는 7번째 존재라고 생각한다. 지혜의 7기둥들은 이것이다. 나에게는 6명의 정직한 종들이 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 누가이다. 나는 그들을 땅과 바다로 부른다. 나는 그들을 동쪽과 서쪽으로 보낸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수고한 후에 나는 그들 모두에게 휴식을 준다. 여기서 빠져있는 것이 7명의 종을 완성한다. 정신적 요소, 내적 세계에 반응하는 의식은 7번째 종은 외적 요소, 무엇, 왜,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 대한 반응은 감각기관을 대표하는 다른 의식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더 나아가 나는 그것이 비혼이 말하는 진실의 추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 둘이 합쳐져서 호기심을 구성한다. 자, 여기서 조금 쉬어가보죠. 7번째 종이라는 개념을 여기 썼는데, 여기서 세븐 서번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여기서 트루 스트라이브라는 용어를 썼죠. 트루 스트라이브라는 말은 진실 역동이라는 개념이죠. 진실 역동이라는 개념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역동이라는 것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쓰지만 또 어떤 분은 다른 분이 쓰지 않던 곳에 역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여기서 진실 역동은 그로트슈타인의 말인 것으로 보여요. 그로트슈타인이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이건 비온의 어떤 태도를 비온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비온을 대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걸 비온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 진실 역동이다. 이렇게 그로스트슈타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트루스 드라이브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트루스 드라이브를 뭘로 보느냐면 프로이드가 이해했던 의식, consciousness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프로이드가 봤던 consciousness 쪽에는 이 consciousness가 우리의 의식이라고 할 때 이 의식은 the sense organ for the perception of psychical qualities 심리적인 상태, 심리적인 질적 상태를 지각하는 감각기관이라고 봤어요. 센스 오건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정신적 요소들을 지각하는 감각기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신적 요소라기보다 여기서는 조금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psychical qualities는 심리의 퀄리티라고 하는 거가 우리 심리 상태가 굉장히 다양한 심리 상태가 있겠죠. 이 심리 상태의 질을 파악하는 것.
감각기관.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의식이라는 얘기.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우리의 내적인 거죠. 외부 현상에 대한 우리 심리 내적인 어떤 것들을 심리적인 요소들, 심리적인 정신적인 요소들이 다양한 질을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섬세한 다양한 우리의 심리적인 요소들을 감각해 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내적 감각기관이라는 얘기예요. 내적 감각기관이 우리가 밖에 있는 대상을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거나 하는 이런 파이브 센스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내적인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식성찰을 통해서 보통 의식성찰이라는 용어를 쓰죠. 우리 카인셔스니스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카인셔스니스를 여기서는 이 카인셔스니스 중에 특히 여기서는 curiosity within consciousness 이 중에 있는 curiosity라는 것, 우리의 호기심을 여기서는 7번째 종으로 봤어요. seven. 의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호기심. 이 호기심이 결국은 7번째 종인데 이 7번째 종은 뭐냐면 우리 심리 상태를 예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호기심이 감각기관이다. 이제 이렇게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호기심이 다른 이름이 truth drive다. 진실욕동이다. 진실욕동이 작용하는 모습이 우리의 의식으로 진실욕동이 의식으로 기능하는데 그 의식 중에 특별히 curiosity라는 의식, 호기심이라는 의식이 진실욕동을 대변하는데 이 curiosity가 여기서 비온이 봤던 세븐스 서번드 7번째 종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여기서 보통 우리가 신문 기사 쓸 때 우리 뭐 여러분들이 들었던 게 뭐 있죠? 언제 어디서 이런 거 그걸 뭐라고 얘기죠? 5W인가? OW1H? OW1H 기억하시는 나도 그걸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그 OW1H가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6명의 종이잖아요. 여기서 무엇이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 누가 누구? 뭐 비슷해요. 그대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육하원칙이라는 신문기사가 신문을 아티클을 쓸 때도 이 육하원칙에 따라 써야 사람들이 알아듣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육하원칙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물을 객관화해서 파악하는 방법들이죠. 거기에다가 비오는 하나를 더 얹었다니 curiosity를 통해서 우리의 심리 상태의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감지하는 그래서 감각기관이다. 이 curiosity가 이것을 truth drive에서 이걸 truth drive다 진실욕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걸 진실욕동을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진실욕동으로부터 호기심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더 편안할지 그건 우리가 표현의 방법이겠죠. 어쨌든 진실욕동과 curiosity가 함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진실욕동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호기심으로 드러나는 이 호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심리 상태에 아주 다양한 심리 상태를 그냥 양으로만 볼 어떤 퀄리티나 퀀티티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다양하죠. 섬세하죠. 이 섬세한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는 그 의식 중에 curiosity, 호기심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근데 이 호기심은 여기서 그로스슈타인이 명명하는 truth drive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7번째 종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오는지 잠깐 우리 나누고 가죠.
여러분에게는 호기심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오나요? 긍정적으로 오나요? 저는 긍정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신적 내적 세계를 이 사람이 7가지 종으로 할 때 아까 육하원칙에 의한 것들이 사실은 의식을 저는 제 안에 생각하기에 의식을 돕는 것들 어떻게 보면 뭐 왜곡이나 아니면 어떤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명료하고 또 진실을 돕는 자로서 기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렇게 할 때 그 호기심이 어떤 부정적인 욕동에 의해서 파묻힐 수 있는 건데 그걸 다양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가로 안에 있는 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6명의 정직한 종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주인이 6명들은 내가 주인이 이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뭐 아는 거를 주인에게 가르쳐줬을 때 별로잖아요. 근데 그것을 뭔가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그렇게도 되는데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줘서 쓸데없는 걸 가르쳐줬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They taught me all I knew. 어쩌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사람들 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덕이다. 네, 그렇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이제 다 알았어. 알 만큼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이제 그 6명의 종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없으면 충분하게 받았죠. 나머지 이제 한 명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 호기심인데 진실 욕동 바로 호기심인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종이 어떻게 7번째 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대한 과업이 완성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맨이라고 했고 이 사람은 마지막은 종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종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성서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제 6번째 종이라고 그래서 성서의 7번째 종이라고 나오는 게 이사에서의 4번째 종의 노래가 있거든요.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거 말고 이제 저는 이제 천지창조를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마지막 하고 이제 휴식을 준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예. 완성이라는 말이 어떤 좀 천지창조하고 좀 많이 좀 그런 현상이 돼요. 호기심이라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것도 들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호기심 안에는 사실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당해야 할 공포도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아까 7번째 종이라는 종이라는 어떤 것이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실의 욕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내 마음대로 어떤 느껴지는 걸 그대로 감각적인 걸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호기심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것들이 나중에는 견뎌내고 마주보고 뭐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걸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제 마음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그냥 있다가. 좋습니다. 비원의 글 밑에 있는 얘기를 조금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심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 요소, 내적 세계에 반응하는 의식인 7번째 종은 외적 요소, 무엇, 왜,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 반응하는 감각기관을 대표하는 다른 의식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외적 요소에 대한 감각만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하게 어느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적 요소에 반응하는 어떤 five senses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 그것으로 다 잡아내지 못한 어떤 남은 부분들을 포착해내는 어떤 내적 감각기관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어떨까 싶긴 해요. 그래서 다른 의식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얘기죠. 황량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길을 걷는다. 그리고 한번 뒤돌아보고는 다시 걷는다. 그리고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무서운 악마가 그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두려운 악마는 무심한 진실의 추구 또는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를 나타낸다. 나는 비원이 콜로리지의 고대 선언의 운율에서 가져온 이 구절을 사용한 목적이 무자비하게 진실의 쪽으로 울부짖는 진실 역동 개념을 지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비원은 계속해서 말한다. 진실과 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즉 그것에 일종의 진실 기능이 있다면 조사 대상으로서의 나는 내가 무엇인지 혹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오는 7번째 종, 진실의 기능, 진실의 추구, 그리고 진실에 대한 존중을 호기심 및 그것의 위험성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그것들을 진실 원리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현실, 쾌락, 불확실성, 원리들을 수반하며 그것들과의 관계에서 지배적이다. 비오는 그의 작업 전체에서 종종 진실에 관해 말한다. 경험에서 배우기, 변형, 주의와 해석, 숙고 등에서 그를 찾아볼 수 있다. 진실은 비온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인 동시에 그의 사고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강조해야 할 것은 비온에게 있어서 진실은 자기 자신 및 대상들과 갖는 모든 관계에 관한 정서적 진실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진실의 도덕적 성실성을 넘어서는 어떤 것, 부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존중인 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신앙 개념은 진실과 밀집히 관련되어 있다. 신앙의 진실이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호기심과 그것의 위험. 비오는 자주 호기심의 잠정적인 위험에 대해 말한다. 그는 심지어 아동이었을 때 그의 부모로부터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호기심에 대한 금지를 경험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건 기도문을 얘기하는 거죠? 초월적인 개념의 오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아르파라는 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문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기도문에서 나오는 이제 비온이 여기서 자기 부모로부터도 호기심에 대한 금지를 경험했지만 기도문 자체에서도 자기 호기심이 그대로 발휘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금지를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기도문에서도 여기서 다른 사람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문을 그냥 주어진 대로 읽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이 비오는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어떤 것은 금지를 굉장히 강하게 느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도문에서도 자기 이 사람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호기심에 대한 금지 명령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느꼈다. 이런 얘기죠. 그는 또한 에덴 동산 신화, 바벨탑 신화, 그리고 오이디푸스 신화를 신성에 의해 호기심에 금지된 신화들로 간주했다. 더 나아가 그는 오이디푸스는 그가 알지 못한 채 참여한 비극에 관한 진실을 알겠다고 작정함으로써 교만 또는 오만의 죄를 지었다고 시한한다. 정상적으로 호기심과 오만 사이 그리고 동의적으로 두 가지와 어리석음 사이의 항구적 결합에 관한 비운의 이론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전적인 생각들을 추진한다. A. 신, 오를 나타내고 호기심에 찬 조사자는 신성과 연관된 무한한 오와 의식 사이의 접촉 장벽을 적극적으로 즉 신성모독적으로 그리고 침범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위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로 인간은 즉 인간의 호기심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거룩한 것들 의식, 엄마의 몸, 신성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파우스처럼 혹은 비온이 생각하는 오이디푸스처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프로메테우스처럼 인간은 인내심을 즉 소극적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신성, 이데아 형태의 타고난 정반력, 물 자체, 능이다. 이 상황 즉 오해에 의해 적합하게 부름받을 때 자발적으로 인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의식은 마치 오디션에 참여한 배우에게
우리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에게 연락할게요. 라고 말하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처럼 작용한다. 이것이 이데아 형태의 오심성인 인간 경험 안에서 관용으로서 실현되는 방식이다. 호기심은 겸손을 배워야 한다. 그에 따른 보상은 엄청나다. 다시 말해서 비온이 호기심에 대한 신의 금지에 대해 말을 할 때 그는 신성한 것, 히브리 내주자, 그리스 헤르메스, 로리스트롤, 다알 등 보호하는 데 봉사하는 파수꾼, 신들의 신화와 연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호기심에 대한 금지는 의식 제거와 관련해서 무의식 체계의 온전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접촉 장벽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역으로 마찬가지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호기심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금지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역설적인 얘기죠. 호기심은 알고자 하는 건데 호기심에는 이 호기심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속에 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로부터 오는 어떤 비극적인 결과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멜라니 클라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아이들의 판타지 속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래요? 공격성. 엄청난 공격성이 있는데 그 중에 공격 대상의 첫 번째가 어느 대상일까요? 엄마. 부모 살해 본능? 엄마죠. 우선 엄마의 젖가슴을 파괴하고 엄마의 젖가슴뿐만이 아니라 엄마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훔쳐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호기심 속에는 엄청난 파괴 본능도 숨겨져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아이가 다행히 힘이 없어서 판타지만으로 이런 현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머니들이 살아남죠. 만약에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힘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엄청나게 험악해지죠. 그러니까 이 판타지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여러분 꿈속에서 꿈속에 드러나는 것들 꿈이 어떤 면은 거의 판타지 밤에 형성되는 판타지라고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이 낮에 가지는 백일몽도 있지만 밤에 꿈속에 경험하는 것은 평소에는 가지지 못했던 온갖 본능들이 거기서 마음껏 펼쳐지죠. 그런데 꿈에서는 이런 무의식이 속에 있었던 것이 전의식으로 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안전한.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어쩌면 자기의 머슬을 사용할 자기의 근육이나 자기의 손발을 사용할 가능성이 차단되죠. 그래서 판타지가 마음대로 어떤 내용이건 그게 허용돼도 사고가 없는 이런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더 많은 사고들이 본능적인 것이나 억압된 것들이 여기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꼭 억압된 것이 프로이드식으로 하면 억압된 거겠죠. 그런데 이게 접촉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식으로 하면 억압이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가 함부로 오가지 않아야 될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의식적으로서도 의식으로 함부로 다가오면 안 되고 의식적으로서도 무의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접촉 장벽이라는 컨택 베리어라는 개념을 비온이 제시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밑에서 하나, 그러니까 B 바로 위에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호기심에 대한 금지는 의식 제거 관련해서 무의식 체계의 온전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능하는 접촉 장벽이 된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접촉 장벽은 어떤 무의식적인 것도 보호하기 억압하는 그런 보호하는 그 기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의식 체계의 온전성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무의식 안에 사실은 무의식 자체가 진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방어가 없는 세계니까 그런 거 자체의 그 온전성을 그 지키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지키는 보호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아까 프로이드의 어떤 가마솥은 역동이 가득 찬 곳이죠. 그래서 억압된 곳이죠. 근데 그래서 아까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 속에 억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기 접촉 장벽이 비온이 얘기하는 접촉 장벽 속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는 어디예요? 이건 억압의 세계하고는 다르죠. 비온이 세계하는 무의식의 세계는 진실이 있는 곳이죠. 진실과 무한성과 신성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영역을 인간이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만이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다치게 되지 않을까요? 파우스트나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제시했던 어떤 것들. 그 인간이 끊임없이 거기에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설 자리가 아닌 곳에 자기가 자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쩌면 하느님이 계실 자리, 신이 있을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 오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까 멜라니 클라인의 어린아이가 어머니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고 휘저어버리고 싶은 이 욕동을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게 만약에 어른이 돼가지고 여러분 임상에 있는 사람이 유아 시절의 판타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은 그 호기심의 대상을 잘못하면 파괴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호기심이 굉장히 좋은 것인 것으로 우리가 느끼지만 또 한편에서는 호기심만을 추구할 때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어머니 스스로 아이가 필요한 것을 아이에게 공급할 때까지 아이가 기다리는 힘이 있으면 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아지죠. 오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게 계속해서 비혼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고 소극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기다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오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그게 손상되지 않는 오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의식이 거주하는 영역을 이게 진실의 세계, 오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 오가 스스로 우리의 인격을 만나러 오는 경우에 그 오가 드러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역할, 이게 소극적인 능력이죠. 어머니가 오실 때 어머니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침해해서 이걸 얻고자 한다면 무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가 그 진실을 스스로 얻겠다고 할 때 굉장히 큰 무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떠면 여기서 에더퍼스 컴플렉스 얘기나 바벨탑의 얘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신성 모독하고 관련 지어서 지금 여기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얘기를 진전시켜 가면서 우리 따라가 보죠. 제 마음대로 생각했을 때 호기심이라는 것은 저희한테는 오브제인 거잖아요. 좋은 오브제인 건 맞지만 그 안에 어떤 그것을 방치하고 또 기다리지 않고
또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또 충분하게 무르익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그 바벨이나 파우스트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나 뭐 올드파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만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유아기적인 어떤 공격성 이런 것들이 정말 정제되지 않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건 결국은 내 안에 들어있는 그런 무의식 진실이죠. 무한성 신성이라 하는 그 진실을 내 스스로가 이렇게 뒤섞여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네. 가려놔 버리고 그게 정말 드러나지 않게끔 내 스스로가 막아버릴 것 같아요. 오만이라는 걸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릴 수 있죠? 충분하게. 여러분, 눈이 멀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 해군. 네네네네. 근데 진실은 우리가 태양과 같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을 반쯤이라도 감지 않고 쳐다본다면 눈이 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무섭다는, 두렵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몰라서 두려움이라고 실제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 진실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겸손함이 없는 상태에서 진실을 대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하고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근데 이런 게 이 속에 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느꼈던 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 안에서 오는 우리가 느끼는 날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것들 견디는 힘으로 인해서 호기심이 점점점 여기서 오는 진실의 추구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안전한, 사실 그 문제는 여기서 안전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 임상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보면 안전한 환경 속에서는 오가 드러날 수 있어요. 오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전함이 없으면 위험해서 그런 이고 스트렝스가 없는 사람들이 오를 직접 대면한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자기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로 바라볼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그게 정당한 느낌일 가능성도 있죠. 저는 호기심을 만나면서 선악과하고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잠시 동안 해보는 것 같아요. 아마 선악과 주제도 같은 지금 주제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악과라는 것은 어떤 이제 기독교에서 말할 때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그 피조물과의 어떤 질서, 권위,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상징처럼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그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침범했을 때 이제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오늘 호기심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정말 이것이 있어야 정말 진실욕동, 이 진실욕동이 있어야 오를 만나고 뭔가 너무나 아까 교수님 질문도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보이느냐 그랬을 때 당연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뒤에 가다 보니까 정말 이 호기심을 무작정 방출한다, 방치한다. 그리고 호기심을 따라간다. 놔둘 때 정말 호기심 자체가 팔딱팔딱 뛰도록 뭐라고 해야 되나, 방임? 자유가 아닌 어쩌면 방임? 호기심에 끌려갈 때라고 얘기를 할 수 네, 있겠죠. 끌려갈 때, 그러니까 호기심 자체가 주체가 돼서 끌려갈 때 문제가 되는. 그래서 정말 그 호기심은 굉장히 중성적인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인간의 오만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겸손이, 그 뭐라고 그랬죠? 소극적 능력, 그 다음에 겸손, 이런 그 겸손하게 정말 기다려야 되고,
말할 때까지 그것이 무엇을 말할까 말할 때까지 인내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인가 보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 비온 이 책을 보니까 이 그로슈타인이 굉장히 그 다음 장부터는 이제 굉장히 정신분석적 이론의 직결점이라 많이 알고 있는 많은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전 부분이 오해에 대한 거가 이제 제가 11장서부터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오해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그로슈타인이 하려를 참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반부가 다 이제 오히려 비혼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측면, 그 오해에 대한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뒷부분에 이제 많이 그 임상학적인 이론들이 많이 나와서 뒷부분에가 더 흥미가 있어요. 그래 뒷부분에 가면 이제 점점 더 우리 임상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텐데 어쩌면 우리 호기심의 이론도 그래 굉장히 큰 그림에서 좀 잘 보시면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담자를 얼마나 괴롭힐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죠. 내담자를 침범할 수 있다니 내담자를 신비라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호기심을 빨리 채우고 싶어서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이거 오리엔티드 퀘스천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견뎌낼 내담자가 없어요. 단순한 어떤 신비의 얘기라기보다 우리가 임상 현상에 바로 이 비혼의 얘기들이 또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가 내담자를 우리가 비혼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다는 내담자를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이해하는 한 생명체니까 이 독립적인 생명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이 인격이 스스로를 드러낼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다림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호기심에 따라서 호기심에 끌려서 이분에게 침해적으로 다가간다고 한다면 이 관계가 바로 파괴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이 책을 후감의 빗줄기를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저도 사실 비혼에 대한 호기심이 있죠. 정신분석을 하면서 처음에 비혼이라는 걸 몰랐지만 비혼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여전히 모르지만 그 사람 비혼 이 사람이 이제 정신분석가라는 이야기를 그냥 회자되듯이 들었고 그러면서 책들을 그 사람의 비혼의 책을 읽는데 도대체가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은 정말 이렇게 연습장에 연필을 들고 비혼이 말한 것들을 기호를 써가면서 이걸 맞춰가면서 하는 게 청소년 때 수학 공부하는 기분이어서 내가 이걸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러면서 책을 덮었다 폈다를 여러 번 덮었을 때는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뜰 때는 정신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비혼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다시 또 연습장과 연필을 들고 또 기호를 써가면서 맞춰봐야지 하면서 이런 걸 몇 번 이제 작업을 하다가 놓치고 포기했다가 다시 폈고 이런 게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졌다가 나가 떨어졌다 또 가졌다 나가 떨어졌다 이게 이제 반복됐는데 그로슈타인도 자기의 스승이면서 자기의 분석가이면서 또 롤모델이면서 어떤 추구하는 방향 속에서 비혼과 같아지다 또 달라지다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러면서 이 사람도 비혼을 알고자 이해하고자 무진장의 애를 쓰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된 말을 하는데 그 소화된 말도 제대로 안 됐는지 내가 또 소화하기 이렇게 힘든데 이제 이 책을 읽어가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무진장의 애를 쓰고 있구나. 나도 지금 무진장의 애를 쓰고 있는데 다 안 들어오고 어떤 건 들어왔다 나갔다 지금 그러면서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서 호기심을
가졌다 말았다 이걸 하면서 머리가 이제 두통이 사라졌어요.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비혼의 얘기를 신체화 증상을 비혼을 공부하면서 비혼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무한한 것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이 어떤 틀로 이걸 잡아내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지금 열려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붙잡으려고 하니까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우리의 갈등을 겪고 어떤 그로트슈타인도 지금 설명하신 대로 엄청 애를 쓰고 있으면서 비혼의 태도를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붙잡고 싶어서 이 양 갈등 속에 있으면서 저도 그로트슈타인과 이 두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두 분이 그중에 특히 그로트슈타인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내가 그걸 또 못 견뎌내서 이걸 똑바로 잡아줘야 되지 하는 또 이런 욕심들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의 스트러글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쉽게 이게 잡혀지지 않는 것은 이게 미지의 세계 어떤 면에서 무한한 변화의 세계를 우리가 가진 틀 안으로 우리의 가진 표상 우리의 언어로만 잡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우리의 빌트인 프러스트레이션이고 이 프러스트레이션 견디는 게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를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저도 오늘 이거 내용 이렇게까지 거의 했던 것도 좀 나오곤 했는데 네, 비혼이 저도 좀 비혼 알고 싶은데 어렵네요. 어렵고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한 두 문장 정도가 조금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꿈꾸기가 되어야 된다. 그 꿈을 꿀 수 있을 때 그것이 알파화되고 그 알파 요소가 정신화될 때 꿈사고라던가 기억이라던가 그 접촉 장벽을 강화시키게 된다. 그거라는 것과 그것과 교수님께서 오늘 많이 강조해 주신 그 세븐 설번트에 그게 좀 많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세븐 설번트가 의식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히 의식 안에 있는 호기심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곱 번째 종이 내적 심리 상태에 반응한 의식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일곱 번째 종은 내적인 심리 상태에 반응하는 의식이니까 이 의식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건가? 근데 의식의 이때는 오건이니까 이때는 어떤 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내적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연장이라는 얘기죠. 네. 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기관이라는 얘기죠. 내적 심리 상태를 포착할 수 있는 감각 기관이라는. 그 감각 기관이 여러분들 무의식을 훈련하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현대정신분석에서 우리의 무의식적인 어떤 면에서는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직관이라는 것을 여기서 조금 도입한다면 직관은 unconscious awareness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awareness니까 무의식적인 의식이죠. 상충된 얘기를 해요. 무의식적인 awareness니까 알미죠. 근데 무의식적인 알미라고 한다면, 무의식적인 의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인투이션이라는 얘기예요. 훈련된 무의식 속에서는 무의식적인 우리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감각기관은 이게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적인 알을 포착하는 것이니까 우리 직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떠오른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unconscious awareness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언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못 쓴대죠. consciousness인데
컨셔스니스라고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죠. 분류가 다시 거기서 뒤엉켜버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직관이라고 할 때 직관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죠. 알게 되면 컨셔스니스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아는 걸, 직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컨셔스라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직관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알죠. 논리상 이렇게 구별해서 이걸 설명해내기도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직관을 통해서 저분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걸 바로 우리가 감각해내잖아요. 우리가 눈과 귀와 코가 있어서 이걸 다 외부의 감각을 알아내는 외부 자극에 대한 감각기관은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데, 내적 변화에 대한, 내적 심리 상태에 대한 감각기관이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감각기관을 뭐라고 부르느냐예요. 그 감각기관을 여기서 아까 truth drive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떤 7번째 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인투이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걸 좀 풀어서 consciousness라고 할까요? unconscious awareness라고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우리의 심리 내적인 상태, 그 예민한 변화, 예민한 어떤 질적 상태를 포착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각기관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미싱한 것을 포착해내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리적인 감각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감각기관이긴 한데, 심리 상태, 심리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내적 감각기관이 필요한, 내적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부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교수님, 그러면은 그 직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라고도 할 수 있나요? 오를 알 수 있는 기관이라고, 센서리 감각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아까 얘기한 7번째 종이에 속하겠죠. 뭔가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걸 포착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별로부터 오는 어떤 신호들을 포착하는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이 안테나 기능을 하는 게 어쩌면 직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접촉 장력이라는 게 교수님, 그러면은 이게 그 소극적 능력, 아까 기다리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안정감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이거 스트레스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나르시스틱 디펜스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임상가들마다 따로 이해를 하겠죠. 하지만 어떤 진실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떤 접촉 장벽 너머에 있다고 한다면, 그 접촉 장벽 너머에 있는 것을 존중해서 이 접촉 장벽을 함부로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383을 지켜야 된다. 잘못하면 총상 입고 양쪽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게 존중되지 않는다면 경과될 부분을.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접촉 장벽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평화스럽게 이쪽과 저쪽이 공존할 수 있는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경계선이 없이 넘나들다 보면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접촉 장벽이 강화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